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9번째 이야기. 각설. 불세출의 전제군주였던 진시황이 죽고 호해가 이세 황제로 등극한 그 후 진나라의 국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가. 이번에는 그쪽 사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간교하기 짝이 없는 황간조고는 자신의 세력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려고 승상 이사를 내세워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고 최후에 가서는 이사까지 영모죄로 몰아 죽여 없앴다. 그리고 나서는 조고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진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이세 황제가 어엿하게 존재했지만 호에는 날마다 주색에만 탐닉하고 있어서 사실상 실권자는 조고였던 것이다. 그 무렵 각 지방의 군수들은 승상 조고에게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의병들이 골가하여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파견하시와 반역도들을 신속히 평정해 주시옵소서 하고 장계를 빗발치듯 올렸다. 그러나 세력 구축에 여념이 없는 조고는 그와 같은 장계를 조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도둑의 무리는 어느 시대나 있는가? 그런 일을 가지고 왜들 야단들이냐? 도둑을 다스리는 것은 지방간의 책임이니 각자는 치안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군수는 가차없이 파면 조치하리라. 조고는 군사를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할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엄포만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서 군수 진염이 함양으로 급히 달려와 승상 조고에게 아랜다. 축국대장 항량은 회왕을 옹립하고 우수의 도읍을 정한 뒤 항우 유방 등의 장수와 함께 30만 군사로서 함양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사옵니다. 군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지금 괴멸시켜버리지 않으면 함양이 위태롭게 될 것이니 승상께서는 시급히 조처를 내려주시옵소서. 조고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그제야 깨닫고 대장군 장한을 불러 명한다. 이쯤 각 지방에서 도둑의 무리가 백성을 몹시 괴롭힌다고 들었는데 조국 태생인 항량이라는 자는 초왕을 옹립하고 함양으로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장군은 신속히 출전하여 그들을 깨끗이 섬멸시켜버리도록 하오. 대장군 장한이 조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그렇잖아도 회서 지방에서 항량이라는 자가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은근히 함양을 넘겨보고 있다고 하옵기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승상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그들을 지체 없이 토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진나라의 대장군 장한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유 사마은 동해 등의 대장들과 함께 초군 박멸의 정도에 올랐다. 그런데 회서 부근에서는 제왕과 위왕의 의병들이 별도로 준동을 하고 있어서 목조지까지 가려면 우선 그들부터 정벌하지 않고서는 안 될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장한이 제군과 위군부터 토벌하고 있노라니까 항량이 그 정보를 듣고 항명에게 응원군 3만을 주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였다. 그래서 양군 간에는 일대 혈전이 벌어졌는데 의병들은 진군을 당해낼 힘이 부족하여 제왕과 위왕은 모두 전사하고 응원을 갔던 항명마저 전사함으로써 진군은 크게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에까지 진출하여 초군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태세를 갖추니 항량은 사태가 위태로워졌음을 알고 시왕에게 아랜다. 신이 직접 나가 적장 장안을 한 칼에 베어 진군의 항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군사 범증이 한 걸음 나서며 말한다. 장안은 소문난 맹장이므로 혼자 나가시면 위태로우십니다. 항우 장군을 선봉장으로 내세우시옵소서. 그럼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항우는 쏜살같이 말을 달려나오며 적진을 향하여 외친다. 너는 초군부장 항우로다. 장하는 어디 있느냐? 장하에게 할 말 있으니 나를 좀 만나게 하여라. 장하는 말을 달려나오며 항우를 조롱한다. 내가 바로 장한이로구나. 싸우러 왔거든 국으로 싸우거나 할 일이지. 그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단 것이냐? 항우가 다시 큰 소리로 외친다. 장한은 내 말을 듣거라. 너희들의 이세 황제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간신 저것 또한 가닥하기 이를 데 없어서 민심은 완전히 이반돼 버렸다. 그이는 그동안 실정도 모르고 정의의 가치를 들고 일어선 우리와 싸우려 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가마솥에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대는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곱게 항복하라! 장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내가 누구라고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진구는 천하무적의 강군이여 그대는 이미 망해버린 초국의 서적에 불과하다. 그대는 분수를 모르고 어찌 감히 나에게 덤벼드는 것이냐? 항우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장창을 꼬나 잡으며 질풍신뢰와 같이 장한에게 덤벼들었다. 그리하여 두 장수들 사이에는 용호 쌍박의 일대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장한은 한평생 전쟁으로 살아온 백전도장이었다. 그러나 폭풍처럼 덤벼드는 항우를 당해내기에는 나이가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도 10합, 20합까지는 당당하게 싸웠지만 30합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숨이 가빠와서 결국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장 이유가 싸움을 가로막고 나온다. 이야 쥐새끼 같은 놈아, 너는 뭐냐? 항우가 벼락 같은 소음을 지르며 장창으로 이유의 가슴을 찌르려고 덤벼오니 이유는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놓았다. 사마흥과 동해가 그 광경을 보고 한꺼번에 달려나오며 싸움을 가로막는다. 1대2의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마흥과 동해는 항우를 당할 수가 없었다. 항우는 싸울수록 몸이 날래고 힘이 솟구쳐 올라서 걷잡을 수 없게 좌충우돌해 오니 사마흥과 동해도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36개를 놓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항우는 두 적장을 맹렬하게 추격하였다. 항량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영포, 환처, 우영 등의 세 장수를 급히 불러 명한다. 항우가 저렇듯이 무모하고 적진석으로 깊이 쳐들어가니 후방이 차단될까 두렵다. 그대들은 군사 5천씩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나가 항우 장군을 도와라. 이리하여 이날 진군은 80여리나 쫓겨나가서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폐장 장하는 절치부심하면서 망녀들에게 말한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지금 싸워서는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병지기를 쓰기로 하겠다. 저 완병지기란 어떤 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련 그것도 몰라. 적에게는 장수다운 장수는 항우가 하나가 있을 뿐인데 항우는 초전에서 대승하여 매우 교만해졌을 것이다. 장수가 교만해지면 병사들은 수비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야. 지금 싸움을 계속하려다가는 인명손실만 많을 뿐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니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생각이라다. 과연 백전노장다움 심계였다. 한편 항우는 초전에서 크게 승리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구한다. 내일은 우리 군사를 총동원하여 적을 송두리째 때려 부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는 천하의 명장이라고 들었는데 너는 그만한 자신이 있느냐? 아이고, 직접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내일은 뿌리를 뽑아버려라. 다음날 항우는 중군이 되고 영포는 우군이 되고 유방은 좌군이 되어
진고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30만 대군을 일시에 적진을 향해 휘몰아쳐 나가니 그 기세는 하늘을 뒤엎을 듯 요란하였다. 이에 장하는 형세가 불리한 것을 예견하고 장수들을 긴급 소집하여 군령을 내린다. 우리는 지금 싸워선 승리할 가망이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일시 후퇴를 해야겠다. 그러다 모든 군사가 한 곳으로 후퇴하면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테니 각 부대는 방향을 달리하여 후퇴하라. 나는 정도로 갈 것인즉 사마은과 동해 부대는 복양으로 후퇴하고 이유 부대는 옹구로 후퇴하라.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오늘의 후퇴는 퇴각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라. 진군이 세 갈래로 분산 후퇴함을 알자 항우는 옹구로 추격하여 대장 이유를 한 칼에 찔러 죽였고 유방은 사마은과 동해의 부대를 백리나 추격하여 성량이라는 곳에 도달하였다. 유방이 거기서 다시 추격을 계속하려고 하자 모사 소하가 간한다. 적을 궁지에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도중에 복병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추격을 멈추도록 하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일단 성양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영포는 장안을 맹렬히 추격해 갔으나 재빨리 후퇴한 장안은 정도성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영포는 마지못해 그곳에 진을 치고 날마다 싸움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장안은 일체 응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그때 항량이 후군을 거느리고 정도에 당도하여 영포에게 말한다. 진군이 싸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몹시 비패한 모양이니 그렇다면 응원군이 오기 전에 지금 때려부셔야 할 게 아닌가? 영포가 대답한다. 장안이 성안에 갇혀있긴 하오나 그 병력이 아직도 막강하여 함부로 때려부시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사옵니다. 항량은 그 말을 듣고 꾸짖는다. 성안에 갇혀있는 적을 때려부시기가 뭐가 어렵다는 말인가?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왔으니 오늘 당장 돌격전을 감행하여 아예 끝장을 내버리기로 하지. 그것은 장안을 너무도 만만하게 보시는 무리한 작전인 것 같사옵니다. 무슨 소리! 군량이다. 오늘 밤 자신을 기하여 총 공격을 감행하라. 군령은 상과 같다 하던가. 영포는 무리한 작전인 줄 알면서도 항량이 군령이라고 하며 나오는 데는 복종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진군 총사령관인 장안이 농성에 있는 정도성에 초군은 이날 밤 자신을 기하여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초군 병사들은 성 안으로 빗발치는 쏘아대는 화살을 어모를 받아가며 사나무 다리로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올랐다. 성체 하나를 인해 전술로 일구에 점령하려는 야심적인 작전이었다. 그러나 진군의 대항은 이만저만 맹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벽 밖으로 바위를 연방 굴려 내보내며 화전을 빗발치듯 쏘아대었다. 그래야 성벽을 기어오르던 초병들은 바위에 휩쓸려 죽고 나무 사다리가 불에 타서 땅에 떨어져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죽어가는 병사들이 비명으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아군이 크게 불리함을 목격하고 항량은 분노로 몸을 떨며 충차를 만들어 성문을 파괴하라! 하고 비상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명령이었다. 어느 겨를에 충차를 만들며 충차로 성문을 부수려 한들 적이 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군사들이 충차를 만들려고 통나무를 모아오자 성 안에는 절구통 같은 불덩어리를 연방 퍼부어 애써 모아온 통나무들을 모두 불에 타 버릴 뿐이었다. 항량은 패백이 짙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치길놈들아! 성벽으로 기어 올라갈 생각은 아니하고 왜들 꽁무니만 빼느냐?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직급 난관 한신이 항량의 동태를 보다가 못해 간한다. 공격을 퍼부을수록 아군에게 피해만 심할 뿐이니 오늘 밤은 공격을 일당 준지하고 수비만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항량이 벼락같은 고함을 지른다.
너는 무슨 되먹지 않는 소리를 씹으로대고 있냐? 나는 군사를 일으켜 한 번도 쳐본 일이 없었다. 이따위 성지 하나를 공략하지 못하고서야 장차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경자 광군대장 송이가 옆으로 다가와 충고한다. 우리는 초전에 승리하여 적을 너무 가볍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적은 초전에서 패한 관계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굳게 결석되어 있으니, 그리고 사기가 매우 왕성합니다. 게다가 장안은 천하의 명장이어서 이 밤으로 승부를 결정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신의 말대로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수비 반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면 좋다. 오늘 밤엔 공격을 일단 중지했다가 내일 밤 자신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공략하기로 하자. 장안 따위를 두려워할 내가 아니로다. 항량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장안을 어디까지나 깔보고 있었다. 항량은 정도성 공략에 실패하고 본영으로 돌아오자 복받쳐 오르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직극난관 한신이 그 광경을 보고 또다시 간한다. 군사는 싸울 때보다도 휴전을 할 때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적이 오늘 밤에 반격을 가해올지도 모르니 장군께서는 술을 삼가시옵소서. 그러자 항량은 또 고함을 지른다. 너희 조물애기 같은 놈이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내일 밤은 적을 뿌리채 뽑아 버릴 테니 두고 봐라. 그리고 술을 사발로 연방 들이키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속마음으로 항량은 병사를 가히 더불어 논할 자가 못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그 자리를 물러나와 버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병사들이 곤히 잠이 들어버린 먼 동의 틀 무렵 벼랑간 어디선가 포송이 울려오더니 수만의 적군이 일시에 함성을 올리며 초군 진지로 노도와 같이 엄습해오는 것이 아닌가. 진거를 울리고 함성을 올리며 일시에 기습해오는 바람에 초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왕좌왕하며 암흑송에서 창을 찾고 검을 더듬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진군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창으로 찌르고 철퇴로 후려 갈기고 하여 초군의 시체는 순식간에 땅을 덮었고 그들이 흘린 피는 바다를 이루었다. 술에 퇴치하여 골아떨어졌던 항량은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원문까지는 무산히 끌려 나왔다. 그러나 때마침 원문을 돌게 오던 진장 손승이 항량을 알아보고 한 칼에 목을 갈겨버린다. 일찍부터 웅지를 품고 초국을 재건하려던 항량은 그 모양으로 어이없게 전사를 하였던 것이다. 그가 만약 지인지감이 풍부하여 한신의 충고를 귀담아 받아들였던들 그날 밤 그처럼 허망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으리라.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그처럼 어처구니 없게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총대장인 항량이 죽고 나니 병사들은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송이와 영포 두 장수가 폐잔병들을 가까스로 뒤압하여 진류라는 곳에 진을 새로 쳤을 때 성향에 주둔 중이던 유방이 급보를 듣고 달려왔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가 워낙 땅에 떨어져 있어서 반격을 가할 기력이 전혀 없었다. 참을성 많은 유방은 병사들에게 술을 나눠주며 위로하며 말한다. 일승일패 병가지 상사다. 오늘의 패전은 후일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모두들 낙심 말고 더욱 분발해라. 병사들은 유방의 따뜻한 위로에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송희 장군은 항우에게 패전 소식을 알리려고 옹구로 급히 달렸다. 송희가 옹구로 급히 달려와 항량을 전사에 알리니 항우는 땅에 쓰러져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저씨의 슬하에서 자랐고 병학도 아저씨에게 배워왔다. 아저씨는 대의를 표방하고 의병을 일으키셨거늘 대사를 도모하는 도중에 호련 전사하였으니 나는 장차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항우의 울음이 너무나 통절하여 부하 장병들도 모두들 같이 울었다. 군사범증이 항우의 슬픔을 위로하며 말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신자로서는 대절을 다한 것이옵니다. 비록 무신군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초나라의 대업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사옵니다. 우리를 따르는 군사가 30만에 가까우고 있으니 그 어찌 장래가 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소리까. 바라옵건대 장군께서는 눈물을 거두시고 무신군의 유지를 계승하여 하루속히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무신군이 최후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범증이 다시 말한다. 무신군의 공적은 찬란하오나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업을 완수한 연후에는 묘당을 새로 짓고 해마다 제사를 융숭하게 지내드려야 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옵니다. 장군께서는 무신군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시려거든 무신군의 직위를 신속히 이어받으셔서 진나라를 정벌하고 호국을 하루속히 재건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자꾸만 복받쳐 오르는 것을 내가 어떡하오. 아녀자들 모양으로 울기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냉철한 정신으로 돌아오셔서 대업을 성취하는 것만이 참된 효도라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우는 그제야 자기 정신을 되찾아 눈물을 거두며 결연히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이제야 알아들었소이다. 그러면 진리로 달려가 무신군의 장세를 지내고 그 어른의 후사도 내가 물려받기로 하겠소. 항우는 모든 장병들을 거느리고 부랴부랴 진리로 달려왔다. 그리하여 유방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과 함께 항량의 장사를 성대하게 지내주고 그 자리에 있어 항량의 지위도 계승받았다. 이로써 항우는 초군의 최고 사령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초군에게는 두 개의 별동부대가 따로 있었으니 그 하나는 유방을 중심으로 한 폐공부대요, 또 다른 하나는 송이를 중심으로 한 경자관군이었다. 목적은 같아도 지동인물이 다른 그 세 갈래의 파벌이 장차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노릇이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문자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는 소리다. 진나라 2세 황제 때 승상이었던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댄 일이 있는데 그 문자는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다. 조고는 아첨하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위인이었다. 그 덕택에 시황제 때는 일개의 내시로서 천하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왔었고 2세 황제가 등극한 뒤에는 놀랍게도 승상의 자리를 타고 앉아 천하를 호령해 오고 있는 중이었다. 환관에서 승상으로 내시가 일인지하여 만인지상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고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 사회에서 실현시켜 놓고야 말았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조고가의 간지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승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상이 되었으므로 세상에는 비난이 없을 수 없었다. 조고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비난이었다. 그러기에 조고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 삼적을 몰살시켜 버리곤 하였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무려 3천 내지 4천 명. 사태가 그쯤 되고 보니 이제는 조정의 대부들조차 조고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무렵 항우에게 참패한 진나라의 대장군 장하는 함곡간에 진을 치고 응원군을 급히 보내달라는 장계문을 곤국에 성화같이 올렸다. 초장 항우가 20만 군으로 머지않아 장하를 건너
함양으로 쳐들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군사가 자꾸만 불어가고 있으므로 저들을 함국권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판이오니 시급히 군사를 보내주소서. 장안의 장계문의 내용은 눈물겹도록 비장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그러한 장계를 일수에 붙여버린 채 황제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장한이라는 자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함양에 있는 군사를 모조리 자기한테로 보내달라는 것일까? 그 의정이 매우 불온하구나. 조고는 자기 이외에 누구든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왔다. 대장군 장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권력 장악에만 눈이 어두운 조고에게는 국가의 흥망 같은 것은 애당초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조정의 대부들은 꼬리를 물고 날아오는 장안의 장계문을 읽어보고 모두들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조고의 마음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누구도 감히 황제에게 그 사실을 직접 품고하지는 못했다. 내시 출신인 조고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벼슬이 아무리 높기로 내시가 또 그 내시가 그런 내시를 누가 존경할 것인가? 그러기에 조고는 승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여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숙청해버렸다. 숙청, 또 숙청. 피해 숙청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한 숙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이었다. 나에게 신복하는 놈은 아무도 없으니 나는 저들을 권력으로 굴복시켜버리라. 힘으로 불복시키면 그 결과는 신복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것이 조고의 정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을 현실에 옮겨놓은 것이 피해 숙청이었다. 그것은 조고가 일찍이 진시황에게서 배운 정치 철학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 조정에는 만조 백관들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고에게 절대 복종하는 무리들 뿐이었다. 조고는 사람을 등용할 때면 키로 까불고 채로 쳐서 자기에게 절대 복종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감투를 씌워주지 않았다. 인사행정에 그처럼 용이 지도한 조고였다. 조고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잖아 한 번은 그들의 마음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황제를 모시고 만조 백관들이 조회를 끝낸 후의 일이었다. 조고는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께서 사냥을 좋아하시옵기에 신이 좋은 말을 한 필 구해놓았습니다. 사냥하실 때는 그 말을 애용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황제는 평소부터 말을 유난히 좋아하는지라 조고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경이 짐을 위해 좋은 말을 구해놓으셨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없구려. 그 말을 만조 백관들과 함께 구경하고 싶으니 지금 곧 궁정으로 끌고 오도록 하시오. 본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황제가 만조 백관들과 함께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잠시 후에 조고가 몸소 말을 끌고 정원으로 들어선다. 황제를 비롯하여 만조 백관들은 조고가 끌고 들어오는 동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조고가 끌고 들어오는 동물은 말이 아니고 사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슴은 덩치가 워낙 커서 얼른 보기에는 말과 비슷하긴 하였다. 그러나 어디를 보나 말은 아니고 사슴이 틀림없었다. 황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승상, 이 어찌된 일이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니오. 그러나 조고는 눈썹도 까닥하지 아니하고 폐하, 이것은 사슴이 아니었고 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만조 백관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망연히 관망만 하고 있었다. 황제는 조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 짐승은 누가 봐도 사슴이 분명하오.
이것을 말이라고 보았다면 승상은 눈이 어떻게 된 것 아니오? 그러나 조고는 고집스럽게 다시 주장한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이옵니다. 폐하께서 그처럼 의심스러우시다면 소신이 만조백관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 이렇게 물어보았다. 폐하께서는 이 짐승을 사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말이라고 여쭈었소. 대부는 어느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조고는 자기에 대한 대부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연극을 꾸몄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대부들은 조고의 낌새를 알아채고 대답이 매우 난처하였다. 눈앞의 짐승이 사슴임은 틀림이 없으나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맨 먼저 불려나온 대부는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짐승은 승상의 말씀대로 사슴이 아니었고 말이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저마다 서슴지 않고 이 짐승은 사슴이 아니었고 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부들 중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노상 없진 않아서 한두 사람만은 글쎄오시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아니었고 사슴인 것 같사옵니다. 하고 엉거주춤하게 대답하였다. 그래? 그러면 내 말이 틀렸단 말이구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사슴이라고 대답한 대부들은 조고의 명령에 의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을 당하고 말았다. 쥐록 위마라는 문자는 그때 생겨난 말이거니와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조고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 한국관에 주둔 중인 장하는 응원군을 급히 보내달라는 장계를 연달아 올렸다. 그러나 조고는 장안의 장계를 황제에게 알리지도 않고 번번이 묵살해버렸다. 대부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고가 두려워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 황제가 낮잠을 자고 있노라니까 10여 명의 궁녀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르르 몰려와 황제를 흔들어 깨우며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장안 장군이 대패하여 초나라 군사들이 금명간에 함영으로 쳐들어온다옵니다. 초군이 쳐들어오면 저희들은 모두 죽게 될 것 아니옵니까? 하고 말하며 소리를 내어 울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낮잠에서 깨어난 황제는 기절초풍을 하였다. 뭐야? 초군이 함양으로 들어온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이세 황제는 크게 당황하여 내관들을 급히 불러 물어본다. 초군이 함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사오나 그러한 소문이 파다한 것만은 사실이 없나이다. 초군을 정벌하려고 30만 대군을 끌고 간 장안 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장안 장군은 초군에게 여지없이 패배하여 건국의 응원군을 10여 차례 요청해 왔사오나 조승상께서는 장안 장군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버리셨다고 하옵니다. 그럴 리가 있냐? 장안 장군이 응원군을 요청해 왔다면 승상이 어째서 묵살해 버렸겠느냐? 그러한 사실은 폐하께서만 모르고 계실 뿐이지 세상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사를 빨리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전하의 비참 속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승상을 당장 이 자리에 불러라. 황제는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와 불안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윽고 조고가 어전으로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자 황제는 벼락 같은 호통을 지른다. 짐은 그대를 믿고 모든 국사를 그대에게 맡겨왔었다. 그런데 그대는 천하의 변란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짐을 속여오기만 했으니 그 죄 마땅히 능지처참에 가당하도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분명히 고하라. 금방 목을 쳐 내릴 듯이 무시무시한 진노였다.
그러나 조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차분하게 대답한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신은 승상으로서 내정을 담당하여 황제 폐하의 안녕을 전담해 왔사옵고 외적들에 대한 방비는 대장군 장왕과 대장 왕리가 전담하기로 되어 있사옵니다. 자신이 귀신이 아닌 바에야 혼자서 어찌 내정과 외침을 모두 감당해낼 수 있으오리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특사를 보내셔서 장안을 문책하시었고 다른 장수로서 초곤을 막아내게 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을 줄로 아뢰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유언비어인 것이옵니다. 게다가 장안은 아직 승상인 본인에게는 아무 기별도 없사온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만 들으시고 신을 덮어놓고 처벌하신다면 소신은 너무도 억울하옵나이다. 장안 장군이 응원군을 보내달라고 여러 번 장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오? 그런 장계가 있었다면 신이 어찌하여 폐하 전에 풍고하지 않았겠나이까? 폐하께서는 소신의 충성심에 추도 의심치 말아주시옵소서. 조고가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황제는 진노가 어이없게 풀려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승상은 자세한 사정을 장안 장군에게 직접 알아보도록 하오. 장한이란 놈 어디 두고 보자. 조고는 어전을 물려나오며 장안에 대해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다. 만약 조고에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전방 정황을 한 번쯤은 알아봤어야 옳을 일이었다. 그것은 승상으로서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고에게는 애당초 애국심 따위는 한 푼어치도 없는 데다가 장안을 오직 권력투정의 적수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껌껌사사의 증오심만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조고가 황제에게 호되게 당하고 어전을 물러나온 바로 그 다음 날 함곡간에 있는 장안으로부터 응원군을 보내달라는 장계문이 또다시 날아올라왔다. 장안은 승상 조고가 중관에서 회방을 놓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계문을 황제 앞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마은을 시켜서 조고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던 것이다. 사마은은 승상보로 찾아와 조고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고는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다. 무슨 영무로 왔는지 네가 나가서 만나봐라. 시자가 사마은에게서 장계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조고는 장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시자에게 명한다. 사흘 안으로 대답을 줄 테니 사마은은 어디 가지 말고 그때까지 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게 하여라. 사마는 어쩔 수 없어 관문 앞에서 사흘 동안 꼬박 기다렸건만 그래도 조고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승상이라는 벼슬이 아무리 도도하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조고가 그렇게까지 냉담하게 나오는 데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아서 사마은은 하인들을 매수하여 까닭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하인들은 사마은에게 다음과 같은 귀띔을 해주는 게 아닌가. 승상은 장안 장군이 원수처럼 미워서 머지않아 장안 장군에게 패전의 단죄를 내리게 될 것이오. 당신은 지금 그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 한시바삐 여기서 탈출하시오. 사마은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전신에 소름이 끼쳤어. 그날 밤으로 함양을 출발하여 함곡간으로 말을 달렸다. 조고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마은을 억류해 놓은 그날부터 장한, 동해, 사마은 등 세 장수의 가족들을 모조리 붙잡아다 옥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사마은을 불러들이려고 하니 사마은은 어젯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조고는 크게 노하여 신복부하인 4명의 장수를 불러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사마은을 추격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자를 체포해오라.
조교의 명령을 받은 4명의 장수는 사마함을 체포하려고 함곡간으로 추격의 말을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맹렬하게 추격을 해보아도 사마하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 이 길로 말을 달려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아이, 보았죠. 그대로 달려갔으면 200리는 더 갔을 것이오. 100리쯤 달려와서 다시 농부들에게 오늘 새벽에 이 길로 말을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하고 물어보니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아이, 보았지요. 그대로 달려갔으면 300리는 더 갔을 것이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사마은은 추격당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주어가면서 추격을 단념하도록 매수를 해놓았던 것이다. 결국 내장수가 헌물을 켜고 돌아오자 조고는 더욱 분격하였다. 그리하여 대궐로 달려들어와 황제에게 이렇게 품하였다. 장한과 사마은은 위지에서 적도들을 토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야합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사령관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하시고 장한은 함양으로 불러올려 차명에 처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커다란 변란이 생길 것이옵니다. 이세 황제는 장한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소리에 겁이 시퍼렇게 났다. 그자가 반역을 도모하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장한은 수중에 30만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군대를 더 보내달라고 성화같이 졸라대고 있으니 그것은 반역을 도모하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황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승상의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이요? 그러면 장한 대신에 누구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어? 대장 조상이 적임자일로 아뢰옵니다. 조상이란 다름 아닌 조고의 조카였다. 조상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조고는 장한에게 보내는 조서를 자기 손으로 써주면서 조상에게 명한다. 속히 부임하여 장한을 즉시 함양으로 올려보내라. 한편 사마은은 쥐약 교맹으로 도망을 쳐서 함곡간으로 돌아오자 조고의 행패에 대해 장한에게 낱낱이 고해버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장한은 눈물을 뿌리며 통탄한다. 조정에서는 간신히 날뛰고 일선에서는 강적이 덤벼오고 있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단 말이냐. 아무튼 동해 장군을 불러다가 금후의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하자. 동해 장군을 막 불러 올리려고 하는데 동해가 얼굴이 새퍼렇게 질려서 급히 달려오면서 말한다. 사령관님, 큰일 났사옵니다. 조금 전에 함양에서 저를 찾아온 진해라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저거는 우리네 가족들을 모조리 옥에 가둬놓고 우리 세 사람을 함양으로 상경하려는 조서를 내려 보냈다고 하옵니다. 뭐야? 조구가 우리 가족들을 옥에 가둬놓고 우리들을 함양으로 불러올리려 한다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장한은 가족들이 조고의 손에 체포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펄펄 뛰었다. 동해가 대답한다. 저거는 천하의 간신이었어. 일찍이 이사의 삼적을 못살했듯이 이번에는 우리들을 함양으로 불러올려 삼적을 멀어버리려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함양에서 진이라는 제 친구가 이곳으로 망명을 왔으니 진이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자세한 사정을 직접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진이가 장한의 앞에 불려나와 이렇게 말한다. 조고는 장한 장군을 권력투쟁의 원수로 생각하고 장군을 함양으로 불러올려 숙청해버릴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양으로 올라가셔선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마침 그때 밖에서 요령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오더니 함양에서 황제폐 직사가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고 알린다. 장한이 불이 났게 달려나와 영접해보니 칙사라는 자는 다름 아닌 조고의 조카인 조상이 아닌가. 조상은 그 자리에서 장한에게 조서를 전달해 주었는데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한 장군은 여러 해 동안 외지에서 적도들을 토벌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 장군의 공적은 지대하므로 때를 가려 상을 후하게 내리기로 하겠나니 우선 과로를 풀어드리고자 사령관의 직책을 해임하고 대장 조상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하니 장군은 모든 근무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올라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도록 하오. 장한 장군은 여러 해 동안 외지에서 적도들을 토벌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 장군의 공적이 지대하므로 때를 가려 상을 후하게 내리기로 하겠나니 우선 과로를 풀어드리고자 사령관의 직책을 해임하고 대장 조상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하니 장군은 모든 근무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올라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도록 하오. 장하는 그 조서를 읽어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생사람을 가모니설로 깨어잡으려는 조고의 간악한 수법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장하는 즉석에서 조상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일러! 우선 내년부터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상의 목을 장검으로 후려 갈기려 하였다. 그러자 사마은이 급히 덤벼들어 만류하며 말한다. 쥐새끼 같은 놈의 목을 쳐본들 칼만 더러워질 뿐이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살려두었다가 후일에 이용하기로 합시다. 이에 동해 장군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말한다. 이자는 조고의 절도임이 분명하나 명색은 책사로 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함부로 처단했다가는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쓰기가 쉽사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만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장하는 그도 그럴 성싶어 조상을 죽이지는 아니하고 영창에 가두어 두기만 하였다. 장하는 식사 조상을 영창에 가둬두긴 했으나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항우가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곤국에서는 응원군을 보내주기는커녕 생사람을 두들겨 잡고 있으니 장하는 처신할 바를 알 길이 없었다. 궁지에 몰리자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시황제였다. 시황제께서는 나를 알아보아 주셨건만 우미한 이세 황제는 사람을 몰라봐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는구나. 장하는 간신 조고도 믿기 그지없었지만 그보다도 더 원망스러운 사람은 이세 황제였다. 그러나 장하는 황제가 비록 혼매하더라도 나는 신하로서의 도리만은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최후로 황제의 상소문을 직접 올려보기로 하였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 그것은 간신 조고 일당을 조정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거국적으로 총궐기하여 초군을 섬멸시키는 방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한이 이세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비장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들어있었다. 만약 폐하께서 조고의 간악함을 깨닫지 못하시고 언제까지나 조고의 농락에 놀아나신다면 폐하 자신도 머지않아 조고의 손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될 것이었고 시황제께서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 넣으신 대진제국도 그로 인해 패망의 비운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간언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소문이 황제의 손에 전달될 리가 만무하였다. 조고는 장안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분노의 몸을 떨며 명한다. 아는 놈이 이런 상소문을 가지고 왔는지 그놈을 내 눈앞에서 당장 물고를 내버려라. 결국은 애꿎은 사자만 죽게 만든 셈이었다. 장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에 빠져 있었다. 그러자 함양에서 망명해 온 진이가 장한에게 말한다. 장군께서 아무리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셔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조고는 진작부터 장군의 가족들을 체포해 놓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군께서 아무리 전공을 세우셔도 조고는
장군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째야 한단 말이오? 조상을 빨리 처명하시고 장군께서는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라니? 새로운 각오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오? 진희는 얼른 대답하기가 거북한 듯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인다. 장하는 눈앞의 현실이 하도 암담하여 진희에게 다시 묻는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려.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어시호. 진희는 눈을 딱 감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진나라는 머지않아 망해버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장군께서는 갱생하실 수 있는 길은 초장항우와 제휴하여 진나라를 신속히 멸망시켜버리는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장하는 진희의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아니, 나더러 항우와 결탁하여 진나라를 내 손으로 때려 부수란 말이오. 그건 말이 안 될 말이오. 한평생을 충절로 살아온 나더러 어찌 변절을 하란 말이오. 진희가 다시금 타이르듯이 대답한다. 물론 충절은 지극히 고귀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충절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옵건데 장군은 누구를 위해 충절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세 황제는 이미 조고와 결탁하여 장군을 숙청하려는 것이 분명하온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충성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옵니까? 듣고 보니 말인즉 옳은 말이었다. 임금없이 어찌 충신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장하는 변절이라는 말 자체가 비유에 거슬려서 듣기 싫소.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오. 하고 진희를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이 일시적인 화풀이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였다. 그리하여 날마다 고민에 잠겨있는데 어느 날 조나라의 진여 장군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친필 서한을 받았다. 장군께서 조고의 모함에 빠져 몹시 고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찍이 진나라의 명장이었던 백기 장군은 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공로가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신배의 모함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했고, 가까이는 만리장성을 쌓는데 공로가 많았던 몽염 장군도 단신 조고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군이 조고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하니 무슨 죄지로 화를 면할 수가 있으오리까? 진나라는 이미 조고의 천하가 되어버렸는지라 진나라가 망할 것은 피치 못할 천원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군은 그 점을 감안하여 심기일전 제우두가 협력하여 진나라를 미련 없이 때려부수고 스스로 대사를 도모해 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항우와 결탁하여 갱생의 길을 타게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깊이 고려해 보시옵소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jay represents